네,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성철 교수께서 주목하신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아하,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우상호 의원.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 또 우상호 비대위가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권한이 없어요. 뭘 바꿀 만한 예. 권위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또 네. 하나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2달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현상 유지하는 전당대회 실무 준비 기구가 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전준희는 따로 빼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전당대회를 좀 차질 없이 갈등과 혼란 없이 그렇게 치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네. 예를 들면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공천 관리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다음번 공천에 누구를 컷오프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전당대회 준비하는 실무기구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욕 있게 출발했던 네. 혁신 비대위 이거는 좀 말의 성찬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비대위원 면면을 봐도 이 비대위원들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당내 분들이고요. 예. 정말 혁신 비대위가 되려면 외부에서 음.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하거나 네. 좀 명망가를 모셔다가 비대위원장 앉히고 좀 비대위원들도 좀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3명 정도는 남겨뒀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수가 당내 네. 분들이거든요. 뭐를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냥 준비기구. 예. 김민하 평론가가 보는 우상호 비대위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 네. 자리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아무도 비대위가 혁신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우상호 의원 본인도 예.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건 이제 일종의 전당대회까지 일종의 관리형 비대위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 맞는 사람까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 그래서 여기서 혁신 과제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 의제를 누가 더 잘 이제 추진할 거냐를 놓고 전당대회로 가는 네. 그런 그림은 이제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큰 의문은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연석회의에서는 왜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로 한 거냐. 이름을 왜 그렇게 짓고 싶었던 거냐. 이건 상당히 이제 큰 의문으로 남는 거죠. 국민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혁신한다라는. 장 교수님, 그러면요. 네. 이게 회의적이라고 하신 것은 그 혁신형 비대위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가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역할과 임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그것도 이재명 의원에 달려 있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예. 나 전당대회 출마해가지고 나 당대표 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순간 예. 개파 간의 갈등이 정말 치고받고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룰을 변경하네 안 하네, 전당대회 시기 어떻게 하네 안 하네, 뭐 예를 들면 지역을 어떻게 도네 안 도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사이에 네. 갈등과 혼란은 정말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반 이재명 측에서는 아니 대선에 실패한 장본인 네.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지방선거 진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 그런 분이 어떻게 당대표 되려고 그래. 이게 당을 망하게 하자는 거지. 책임을 졌으면 그만큼 좀 당분간 자중하고 좀 유인태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분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자숙하는 모습 그리고 당의 성공과 진보 우파 진영의 다시 부활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보 그래도 우파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진보 진영. 아, 예. 진보에도 이제 좌파 우파가 있을 수도 그래서 있고 뭐. 의도를 하신 것 같아서. 진보 진영. 네. 그래서 예. 이재명 의원께서 출마하신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네. 이거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예. 왜 혁신 비대위라고 하고 싶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하.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건 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과정을 평가한 다음에 사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이제 이재명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전 정권에서 뭘 잘못했는지 과연 지방선거 책임이 우리만의 책임인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게 이제 그래서 혁신 비대위인 거고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방선거는 이재명 의원하고 송영길 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혁신형 비대위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결국 혁신형 비대위라는 이름 자체도 네. 전당대회 어떻게 치르느냐 하고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총성은 울렸다. 네. 사라예보의 총성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민하 총성 평론가님이 울렸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오상호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이었어요. 그랬죠. 그럼 대선 패배의 실무적인 책임을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그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가장 적임자다. 왜냐하면 친명도 아니요 친문도 아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자리는 맡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룰을 개정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적임자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PD님 비대위는요. 예. 자, 우리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해가지고요. 사람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국민 여러분 저희한테 눈길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려고 비대위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 왔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아하.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핵심은 룰 변경일 텐데요. 전당대회.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룰 변경하는 게 좋습니까? 지키는 게 좋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룰을 변경할 수 있다가 문이 확 열리는 순간 예. 서로 다른 룰 변경에 대한 각자의 의향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죠. 그렇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비대위 입장에서는 네. 완전히 이제 그나마도 좀 부족한 지도력이 완전히 붕괴하는 수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전당대 일정부터도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의원 쪽 가까운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애초에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전당대회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혁신 과제 또 과거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정말 연말까지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합의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8월 달에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권리당원 투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도 완전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리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한쪽 편을 들겠습니까? 네. 집단지도 체제나 단일지도 체제냐 이것도 반반 갈려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로 하고 그러면 이 투표는 그러면 권리당원 비중을 늘리고 뭐 이 전당대회는 뭐 8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뭐 10월 정도에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매우 그래서 룰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말만 많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결정 못한다. 못하고 그냥 예. 현상 유지가 이번 비대위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도 그게 비대위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럼 비대위를 왜 둬요? 그냥 자 그대로 지금 규정대로 합시다. 전당대회 치릅시다. 그렇게 그냥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면서 상황 관리해 나가면 되지. 근데 이제 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비대위가 네. 뭐 지방선거 패배했더라도 8월 전당대회까지 지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네. 새삼 이렇게 비대위를 다시 꾸려가지고 뭐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그 비대위가 논란이 되는 바람에 그 비대위를 유지할 수 없어갖고 새로운 비대위가 지금 끌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혁신이라거나 이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고 전당대회라는 진검승부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비대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 비대위가 시끄럽게 끝났다, 안 좋게 끝났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결국 장 교수님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요? 출마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낸 메시지의 의미도 연결된다고 볼까요? 소위 말해서 그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분들께 좀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네. 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의 분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내가 출마하면 나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가능성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위적으로는 출마 안 하시고 저는 하여튼 진보 진영 살리기 위해서 이번엔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정말 더 좋은 분들이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서 혁신 공천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밑거름이 되겠다. 개혁의 밑거름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통 크게 정치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짧게만 덧붙이자면 출마할 거면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문제라고 모두 지적됐던 거 다 하겠다고 들고 나와서 정말 이 팬덤 정치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바꾸겠다라고 당의 어떤 이 기본적인 뿌리하고 다 싸울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게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국면이 굉장히 어렵고 시끄럽게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러한 각오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이슈 무엇이죠? 반도체와 검사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입니다. 예, 갑자기 교육부로 이 불똥이 튀었죠.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하. 이게 이 국무회의가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 얘기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국무회의였거든요. 네. 졸지에 이제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적 이제 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처가 된 건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차 교육부 방문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런 큰 비전을 던졌는데 이 교육부가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권력의 속성상 교육부는 이렇게 되면은 뭐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아마 공무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하던데요. 이게 과거적 인식, 사람을 산업의 어떤 도구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네. 교육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거는 민주사회의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고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이 국가의 단위에서 추진하는 게 부처이고 교육부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반도체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이 반도체에 필요한 인력을 인적 자원을 생산하고 이거를 이제 보충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국가가 그럼 우리 예를 들면은 모든 국가 부위가 그러면은 반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프로그램도 표창원에 반도체여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는 예.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시민교육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예. 과거에 비해서 갈등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 인종 갈등 이런 것부터 인종주의서부터 시작해서 혐오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또 과거에는 하나의 직업만 사람이 평생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아닌 거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직업을 해야만 하는 하나의 인생에 네. 그런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런 인식은 좀 구시대적인 인식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예, 네.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만들 네.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라는 거, 그거는 대통령께서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교육부는 그러세요? 예. 어쨌든 정원 조정을 통해서 네. 그러한 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 교육을 해서 학생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기술자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교육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그런- 대구 가톨릭 때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꾸실 아니, 그러니까 또 반도체는 얘기신가요? 아니시고 또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국가의 기반 산업 그리고 예. 미래 산업 이거를 국가가 좀 네. 정원 조정해서 좀 더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준이면은 예. 저도 그렇게 비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그거 못하면 이제 교육부는 없어진다. 그리고 폐지까지는 이제 좀 심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이 말의 수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부처마다 사실 검사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논리의 연장선을 따져보면은 모든 걸 검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선관위도 그러게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논리면 금감원장 할 수 있다는 논리면 네. 또 방통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역할을 더 잘 살리는 방법도 네. 대통령이 그런 비전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네, 대학에서 계속해서 그런 효율성만 또 산업 인재 채용 측면만 강조해서 인문학이 사라지는 이 부분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간 좀 교육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